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정인 선생님입니다. 우리 오늘 복습 프린트 12쪽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 1단원의 선택학습 공부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작품은 연이었죠. 우리 박찬정 선생님하고 교과서에서 연 진도 나왔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연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도록 할까요? 일단 시골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고 집이 굉장히 가난해요. 그래서 아들이 상급 학교에 가지 못했고 그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느라고 철 지나서,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한 중학생 정도 돼서 연 날리기에 몰두를 합니다. 어머니는 연을 보면서 아들이 마을에 있구나라는 걸 알고 안심하다가 어느 날 연이 끊어져 버리죠. 자, 그것을 통해서 어머니는 아들이 이 답답한 시골 마을을 떠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들을 찾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체념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교과서 66쪽의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첫 번째 문제. 연이 하늘에 떠올라 있는 동안은 어머니의 마음이 편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네, 교과서의 해당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66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11번째 줄에 연이 하늘에 떠올라 있는 동안은 어머니도 마음이 차라리 편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두 쪽 뒤에 68쪽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68쪽에 보면 연을 보면 아들의 얼굴과 마음을 보는 것 같았고요. 연이 하늘에 떠올라 있는 동안에는 어머니는 마음이 놓였어요. 왜냐하면 연이 하늘에 있는 동안에는 아들이 마을 어딘가에서 연을 날리고 있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아들은 그냥 어머니랑 같이 농사 짓는 것을 원하지 않고 상급 학교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발전하고 도약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나랑 같이 사는 이 삶의 터전을 떠나버릴까봐. 그래서 연을 통해서 아들이 아직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정답을 확인해보면 아들이 마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아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어서, 자, 이 둘 중에 하나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들이 마을에 있다 또는 아들의 존재를 연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죠. 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가정 형편을 알 수 있는 부분을 한 가지만 찾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교과서 66쪽에 보면요. 어머니와 아들의 가정 형편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뭐 있는지 한번 볼까요? 66쪽하고 67쪽인데요. 어머니가 일하다 말고 하늘을 봐요. 그때 허기진 한숨을 쉽니다. 그냥 한숨을 쉬는 게 아니라 허기진 한숨을 쉰다고 했습니다. 네, 배가 고픈데도 열심히 일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비 없이 자란 놈이다. 자, 오늘날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 자, 이렇게 되면 가정의 기둥뿌리가 이제 무너진 것으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 사회적인 위치나 경제적인 지위도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집 처지에 상급 학교가 당하기나 한 소리냐, 가당치도 않다. 자, 지금으로 치면 중학교쯤 되는 건데요. 중학교 같은 것도 돈이 없어서 다닐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67쪽에 보면요. 연실 마련이 어려워서, 자, 연에 실 달려있죠. 네, 그 실을 마련하는 게 집에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남의 집 애들 연 띄우는 거 부러워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아들이 상급 학교 못 가면 연 띄우고 놀 거라고 했잖아요. 어머니가 그래서 큰 맘 먹고 연실을 마련해요. 자, 실을 사기 위해서 큰 마음을 먹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형편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골라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기진 한숨, 아비 없이 자란 놈, 상급 학교가 당하기나 하냐, 엄마랑 땅 파고 살자, 연실 마련이 어렵다, 큰맘 먹고 연실을 마련했다. 자, 이 내용 중에 여러분 일지정지해서 골라놓고 하나만 쓰셔도 되고 이 나머지 것들을 다 쓰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67쪽에 있는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아들이 철 늦은 연날리기 놀이를 시작한 이유는 그랬습니다. 나이대로라면 아들은 상급 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중학교 정도 됐을 텐데요. 여러분 지금 연날리기에 미쳐서 맨날 연날리기나 하는 친구 있습니까? 네, 가끔 할 수는 있지만 연날리기 같은 게 너무 재밌을 나이는 조금 지났죠. 자, 그런데 이렇게 늦게 연날리기를 한 이유. 자, 교과서 67쪽에 나와 있습니다. 상급 학교에 못 가면 연이나 띄우고 실컷 놀 거야 그랬어요. 상급 학교에 못 가면 연 날리기 할 거야. 상급 학교에 못 가서 서운하니까 연 날리기 할 거야. 네, 그러니까 상급 학교에 가지 못한 아쉬움과 서름을 달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급 학교에 가지 못한 아쉬움과 서름을 그동안 날리고 싶었는데 못 날렸던 연 날리기를 통해서 달래고자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8쪽에 대한 문제 볼까요? 자, 1번 문제. 연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불안한 이유를 68쪽에서 찾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일하다가 하늘에 연이 날려져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아들이 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을 놓고 있었죠. 그런데 마음이 불안합니다. 자, 68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연은 하늘 여행을 꿈꾸고 있는 작은 새처럼 보였고 그래서 실주를 끊고 마을을 떠나가 버릴 것처럼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 어머님이 진짜로 연이 실이 끊어져서 연을 잃어버리는 것을 불안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죠. 네, 연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연은 하늘로 나는 연은 아들의 꿈, 희망, 소망 뭐 이런 것으로 어머님이 생각했기 때문에 연을 보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겠죠. 네,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불안한 이유는 연은 머나먼 여행을 꿈꾸고 있는 작은 새처럼 보였고 그래서 실주를 끊고 떠날 것 같아서 즉 아들이 꿈을 쫓아서 자기를 떠날 것 같아서 어머니가 불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문장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어머니는 연을 보면 무엇을 보는 것 같았는지 두 가지를 찾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교과서 68쪽에 역시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일하다가 연을 봤을 때 아들의 얼굴을 보고 아들의 마음을 보는 것 같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정답은 아들의 얼굴, 아들의 마음이라고 네, 서술을 하시면 됩니다. 아들의 얼굴, 아들의 마음. 그 다음 네, 69쪽에 대한 문제 첫 번째는요. 어머니는 연을 보면서 어떤 점에 감사하고 어떤 소망을 가졌었는가 라고 했습니다. 자, 어머니의 소망입니다. 엄마가 연을 보고 바랬던 것. 자, 교과서 69쪽에 보면요.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연을 보고서는 어머니는 감사했어요. 다 늦은 나이에, 중학생 나이에 연 날리기 하는 것을 탓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연에 실린 아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답답하고 가난한 지금 나의 삶의 터전, 엄마랑 같이 사는 이 고향 마을의 삶의 터전을 떠나고 싶은 게 아들의 마음이죠. 뭔가 발전하고 싶은 게 아들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 마음이 하늘을 내려오는 저녁 연처럼 조용히 다시 마을로 가라앉기를, 그러니까 마을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언젠가는 가라앉기를, 그냥 여기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어머니가 바란다 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69쪽에. 자, 이 내용을 정리해서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어떤 점에 감사했느냐? 아들의 마음을 연이 위로해 준다는 것에 감사했다. 자, 이 내용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들의 마음을 연이 위로해 준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어떤 소망을 가졌냐면 아들의 마음이 연이 마을로 가라앉는 것처럼 마을에 머물러 주기를 소망함. 연은 높이 높이 날아갔다가도 언젠가 이렇게 다시 내려오잖아요. 네, 그것처럼 아들의 마음도 이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언젠가 가라앉기를 네, 이렇게 바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9쪽의 2번 문제, 연이 끊어져 날아갔다는 것은 아들과 관련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의미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69쪽 한번 볼까요? 어머니가 하늘의 연을 다시 찾았는데 연이 보이질 않았고 연이 실이 끊어져서 날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동네 꼬마 아이들이 아들이 버리고 간 연을 갖고 노는 꼬마 아이들이 있어요. 자, 얘네들이 이렇게 말해요. 건이 새끼, 아들 이름이 건인가 봐요. 건이 좀 쫓아가 봐요. 도회지에 돈벌이 나간다 그랬고 튀었다니까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마을을 떠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적어볼까요? 아들이 어머니 곁을 또는 마을을 떠나갔음. 아들이 어머니 곁을 또는 마을을 떠나갔음.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0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의 첫 번째 문제, 70쪽 첫 번째 문제는 어머니는 왜 모든 것을 체념한 얼굴을 하고 있는가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체념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 교과서를 봐도 엄마가 왜 체념을 했는지 명확하게 서술한 부분은 없고 여러분들이 맥락을 통해서 추론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70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연이 끊어져 나가고 나서 어머니는 한숨을 삼키면서 천천히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연이 끊어져서 날아가고 나니까 갑자기 초조한 눈빛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연이 끊어지지 않았을 때는 초조했거든요. 근데 연이 이제 날아가 버리니까 정말로 끊어져 버리니까 연실이 초조하지 않아요. 그리고 체념한 것 같아요. 포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놀라지 않았고요. 아들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쪼그레기들이 뭐라고 말하는데 걔네들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아가야, 아들아, 거나 어딜 가거나 몸이나 성하거라. 건강해라. 다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들이 마을을 떠난 것을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떠났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막 찾으러 가고 어떻게든 다시 마을로 돌려올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들이 떠났다는 걸 인정하면서 어머니의 감정이 좋지 않죠. 네, 슬픕니다. 슬프긴 슬픈데 자기가 슬프다고 아들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을 뿐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네, 일단 도망간 아들을 잡는 것도 어렵겠죠. 네, 쫓아가서 잡는다고 하더라도 아들은 오래전부터 이 마을을 떠나고 싶어 했다는 것, 발전하고 싶어 했다는 것, 지금 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어머니가 무엇보다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이 끊어지기 전에 엄마가 불안해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이 떠난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체념하는 거예요. 네, 적어볼까요? 이미 아들이 떠나가 버린 상황을 바꿀 수 없으므로 이미 아들이 떠나가 버린 상황을 바꿀 수 없으므로 네, 그래서 체념한 얼굴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어머니가 연실을 거두어 가지 않은 이유는 그랬습니다. 자, 이 집에서 연실은 그렇게 하찮은 물건이 아니죠. 엄마가 큰 맘 먹고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해서. 아들이 연실을 끊고 도망갔을 때 엄마가 그 연실을 거두어서 뭐 살림에 보태 쓴다든지 할 수도 있을 텐데 연실을 거두어 가지 않고 있거든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연을 날리던 아들이 마을을 떠났죠. 아들이 떠났다는 것을 엄마가 인정하고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아들을 다시 데려오려고 잡아오려고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연실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연을 날리던 아들이 마을을 떠나서 연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자, 이렇게 서술해 주세요. 연을 날리던 아들이 마을을 떠나 연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어서. 3번 문제입니다. 아들이 어머니 곁을 떠난 표면적인 이유는 그랬습니다. 자, 표면적인 이유는 제 동네 꼬마이들 입에서 나옵니다. 자, 꼬마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지매요. 도회지에 돈벌이 간다고 읍내께로 튀었다니까요. 도회지 가서 돈 벌어온다고 했다니까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면적인 이유는 도회지에 가서 돈을 벌어오기 위해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도회지에 가서 돈을 벌어오기 위해서이다. 자, 여기서 표면적인 이유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네, 아들이 진짜로 도회지에 가서 돈을 벌어오려고 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아들은 원래 상급학교에 가고 싶었는데 상급학교에 못 간 걸 굉장히 속상했죠. 그리고 엄마가 엄마랑 같이 땅이나 파먹고 그러니까 농사 지으면서 살자라고 말했을 때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됐죠. 그러니까 아들은 지금 농사 짓고 너무나도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이 상황 자체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벗어나는 방편으로 도시에 가서 직업을 갖는 돈을 버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얘가 진짜로 돈만이 필요해서 떠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발전하고 싶어서 답답해서 내 인생을 바꾸고 싶어서 떠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표면적인 이유라고 한정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과 관련된 문제도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연의 핵심 정리와 연의 심미적인 체험이 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연의 핵심 정리 이거 박찬정 선생님하고 수업할 때 여러분들 다들 보셨던 걸로 선생님 알고 있습니다. 자, 주제에는 고향을 떠난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염려와 사랑,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걱정하고 사랑한다. 아들이 떠나기 전에 불안했으나 떠난 것을 인정하고 걱정한다. 자, 이런 내용이고요. 특징 다시 한번 볼게요. 연이라는 상징적 소재를 바탕으로 내용을 전개했다 그랬어요. 자, 연이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죠? 그러면 상징적 소재라고 있는데 뭘 상징하죠? 네, 하늘로 높이 높이 간다. 자, 우리가 무언가 지금 현실의 나랑 다른 더 멋진 모습을 꿈꿀 때 우리가 좀 더 높은 곳을 꿈꾼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늘로 날고 싶어 한다. 도약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연이라고 하는 것은 현 상황을 벗어나서 발전하고 싶은 그런 아들의 소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연이 날아간다, 연이 날아간다. 엄마가 그 연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곁을 떠나서 발전하고 싶은 아들의 마음을 엄마가 계속 의식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 두 번째는요.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가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요, 여러분, 아들하고 엄마가 실제로 대면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한 장면 안에서 이렇게 뭔가 상호작용하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앞부분 빼놓고는. 자, 그리고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면 엄마가 하늘의 연을 보고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작품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연이 곧 아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연을 보면서 엄마가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갖는지 그런 내용이 주로 드러나 있는 소설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특징으로 연의 상태에 따라서 연이 낮게 날거나 안정적으로 날고 있으면 엄마 마음이 편하고 연이 불안불안하게 자꾸 높이 가려는 것 같고 멀리 가려는 것 같으면 불안하고 자, 이렇게 연의 상태에 따라서 엄마의 심리가 변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자, 핵심 정리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밑에 연의 심미적 체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심미적 체험이 무엇인지 자, 일단은 처음 공부할 때 선생님하고 개념을 살펴봤었죠. 심미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느끼는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소설 연을 읽으면서 어떤 감정이 가장 크게 느껴졌나요? 네, 선생님은 슬픔이었거든요. 슬픔? 뭔가 짠하고 마음 아프고 이렇게 마음 애리고 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정서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슬픈 건 말 그대로 슬프고 안 좋은 거니까 아름답지 않은 걸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선생님이 슬픈 감정을 느낀 자, 이 경험 자체, 이 경험도 심미적 체험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심미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긍정적인 정서 경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연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심미적 체험을 내용적인 면과 표현적인 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놨습니다. 자, 먼저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심미적 체험을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들에게 연을 사줄 때부터 연이 끊어져 날아가 버리고 아들이 도망갔을 때까지 어머니의 심리가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거든요. 자, 처음에는 주로 불안불안한 마음이죠.
왜냐 아들의 마음을 어머니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내가 불안해하던 그 일이 결국 일어나고 말았구나 하고 포기해요. 아들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만 또 슬픕니다. 자, 이러한 어머니의 심리 묘사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서 뭐 슬프다, 짠하다, 아름답다, 엄마의 사랑이 숭고하다, 뭐 이러한 심리적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심리적 체험은요. 아들이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나한테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어느 날 도망가 버렸다 라고 하면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죠.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을 전혀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들아 떠났구나. 그래 어쩔 수 없지. 떠났으면 건강해라. 자, 이렇게 아들의 안전을 기원하면서 슬픔을 누르고 있습니다. 본인의 슬픔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찾아 떠나고 싶은, 발전하고 싶은 아들의 마음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프긴 슬픈데 그 슬픔을 막 이렇게 격정적으로 이렇게 탁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꾹꾹 눌러요. 참아요. 절제합니다. 그래서 절제된 슬픔의 아름다움과 또 여기에서 역설적으로 더 잘 드러나는 어머니의 애끓는 사랑을 이 소설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내용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심리적 체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표현적으로 이 작품의 표현 스킬상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은 뭐가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은 선생님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 소설을 보다 보면 아들의 말이나 행동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직접 보고 하는 말이나 뭐 직접 행동을 보는 장면은 거의 나와 있지 않고 연을 어머니가 계속 봐요. 이 작품에 계속 등장하는 건 아들이라기보다는 연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연이 그냥 놀잇감으로서의 연이 아니잖아요. 자, 이 연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연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표현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 표현 참 기가 막히게 했네, 아름답네, 진짜 연을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 자, 이런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연의 상징적 의미 정리를 해볼까요? 연은 하늘 높이 날아갑니다. 자, 미지의 세계로 떠나고 싶은 욕망, 멀리 가고 싶은 욕망을 지닌 아들의 모습을 연이 상징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의 동경과 희망도 역시 드러내죠. 자, 두 번째, 위의 말이랑 비슷한데요. 아들은 배우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싶은 아들의 마음속의 갈등, 욕망, 자, 이러한 것들을 연이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연이 안정적이고 낮게 날아갈 때는 아들이 그래도 엄마를 떠날 수 없어. 여기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연이 불안불안하게 높이 날아갈 때는 아들이 나도 저 연처럼 멀리 가고 싶다. 이런 갈망이 더 컸을 때가 아니었을까요? 네, 그래서 연을 통해 이러한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서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자유 또는 자유를 향한 의지를 연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가난한 시골에 어머니랑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랑 같이 산다는 점에서는 좋겠지만 아직 어린 아들이 자기 삶을 자기 의지대로 이제 펼쳐보고 싶은 그런 욕망에는 부합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향한 의지를 연을 통해서 드러낸다고 볼 수 있죠. 자, 진짜로 드러내려고 하는 의미는 이러한 것들인데, 이러한 추상적인 것들인데, 이런 추상적인 심리, 내용을 연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물건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들의 마음을 설명하는 것보다 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소설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연의 심리적 체험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 작품 마무리 짓고요. 돼지고기 2억은 끊어왔다는 말, 자, 짧은 시였죠? 자, 이 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문제 두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시적 화자가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며 추억이나 그리움을 느끼게 되는 소재는 무엇이냐 라고 했습니다. 자, 제목만 봐도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시를 이렇게 보면요. 어릴 때 아빠가 돼지고기 끊어왔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옛날에 돼지고기를 씹으면서 아주 그냥 고소하게 막 먹었던, 문 닫고 이웃집에 들킬까봐. 자, 그런 기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추억이나 그리움을 느끼게 하는 소재는 돼지고기가 되겠습니다. 돼지고기.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에서 알 수 있는 과거의 삶의 모습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과거의 삶의 모습, 어릴 때 두 손으로 받들고 싶도록 반가운 말, 아버지가 돼지고기 사왔다는 말이 그렇게 반가워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돼지고기가 흔하지 않다, 돼지고기가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남의 집에 새 들어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또 이웃에 고기 냄새 퍼질까봐 걱정합니다. 자, 여러분 집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 이웃집에 고기 냄새 퍼질까봐 되게 걱정하신 분 있으신가요? 요새는 별로 그렇지 않죠. 왜냐면 다들 고기를 잘 먹고 사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들어 살았다, 돼지고기를 아주 가끔 먹었다, 이웃집에 냄새 퍼지는 게 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돼지고기를 자주 먹기 어려울 만큼 돼지고기 먹는 것이 우리 집뿐 아니라 아마 이웃집에게도 특별한 일이었을 거예요. 자, 특별한 일로 여겨졌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이었다. 자,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돼지고기 두억은 끊어왔다는 말이라고 하는 짧은 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심미적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과거의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과는 다른 과거의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대단원 1단원의 온라인 복습 프린트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금방 바뀌어버렸죠? 집에서 학교로 와버렸습니다. 자, 우리 이제는 2단원, 대단원 2단원 나갈 차례죠. 온라인 복습 프린트 14에서 16쪽 2-1단원 토론하기의 개념 정리를 학습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토론하기 교과서 진도를 나갈 때 교과서가 활동 중심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개념이 너무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온라인 복습 프린트로 개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부분에는요. 프린트의 해당 부분의 내용을 강의하는 EBS 강의가 삽입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과거에 촬영한 방송 강의 중에서 토론 개념에 대해 총정리해둔 내용입니다. 이 영상은 작년까지 EBS 중학 사이트에 업로드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EBS 사이트에 내려져서 부득이 링크를 걸지 못하고 강의 중간에 삽입했습니다. 네, 따라서 학습지와 강의 내용은 선생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작권이 선생님에게 있지만 EBS 영상의 저작권은 EBS 중학에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실 10분가량의 영상은요. 우리 교과서 온라인 복습 프린트 14에서 15쪽에 토론 개념 정리 1 하고 내용이 이렇게 빨간색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한 강의 한 10분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중해서 봐주세요. 토론하기를 주제로 2시간 동안 학습할 건데요. 오늘은 토론이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의 개념과 목적, 필요성을 학습한 후 조금은 낯선 토론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이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과정이 어떠한지 보고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 있는 토론과 토의의 차이점을 학습하겠습니다. 실전에서는 학생들의 토론 내용을 정리한 글을 읽으면서 학습한 개념을 적용해 볼게요. 자, 그럼 개념 학습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한눈에 담기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토론하기를 주제로 공부할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토론이란 무엇인지 기본적인 개념을 아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실제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더 알아야 할 점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학습 첫 번째는요. 토론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자, 개념 먼저 볼 건데요.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토론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상대방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 토론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그러냐면요. 어떤 하나의 공동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편이 나뉘고요. 상대방에게 나의 주장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옳은지를 증명해 보이는 말하기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설득하는 것이 토론이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토론을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공동의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최선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토론을 합니다. 좋은 결론을 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토론을 하면 최선의 결론을 낼 수가 있을까요? 밑에를 보시면 토론을 통해서 대립적인 두 주장을,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두 주장을 논리적으로 면밀하게 검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주장을 논리적으로 꼼꼼하게 점검을 하다 보면 어느 것이 더 나은 방향인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기가 더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토론을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목적은요. 토론 참여자들 사이에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서로 대립된 주장을 이야기하긴 하지만요. 상대방의 주장을 토론을 통해서 깊이 있게 접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서로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것이 토론의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토론의 필요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토론을 실제로 해봐야 되는 필요성은요. 첫 번째로 논리적인 사고를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자, 주장과 근거를 논리적인 방식으로 대립해서 서로 이제 공방을 벌이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가 길러진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겠죠. 두 번째는요, 토론을 통해서 비판적인 듣기 능력을 함양하게 됩니다. 자, 상대편의 말이 어떤 점이 논리적인 허점이 있는지 정신을 곤두세우고 듣게 될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토론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상대 측의 논리적인 근거를 듣고 우리는 나의 주장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유연한 사고를 토론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토론의 필요성은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길러줍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수동적인 자세로 가만히 있으면 토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능동적인 자세를 기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토론이고요. 다섯 번째로 논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정리하는 능력을 길러준다는 것입니다. 토론은요. 그냥 나의 생각만 갖다가 하기에는 상당히 깊이가 얕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그 자료를 나에게 맞게 잘 취사 선택을 해서 토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러다 보면 정보의 처리 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토론의 필요성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개념도 보도록 할게요. 토론이란 무엇인지 봤으니까요. 이제 토론 용어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낯선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토론에서 다루는 제안이나 주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논제라고 해요. 즉 토론의 주제입니다. 토론에서 논하는 주제를 논제라고 하는데요. 제안이나 주장의 형태로 진행된다는 거, 그러니까 제시돼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의문형은 안 됩니다. 뭐뭐 해야 한다, 무엇이다라는 형태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두 번째 토론 용어는요. 쟁점입니다. 이 쟁점이라고 하는 용어는 무슨 뜻이냐면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이 나뉘는 부분이에요. 자, 찬성 측과 반대 측은 원래 입장이 나뉘죠. 원래 입장이 나뉘는데 이렇게 서로의 주장을 들고 논리적으로 공방을 막 하다 보면 이 논리적 공방 사이에 등장하는 토론 과정 중에 등장하는 소주제들이 있습니다. 이 소주제들을 보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이 소주제를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것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을 갖다가 바로 쟁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론 중에 나오게 되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이 갈리는 소주제, 이것을 쟁점이라고 하고요. 이 쟁점에서 본인들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라고 하는 걸 입증을 해야 토론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토론 용어 세 번째는요. 자신의 의견을 근거와 사례를 들어 주장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입론이에요. 토론을 할 때 제일 처음으로 자신들의 주장과 근거를 논리적으로 발언하는 단계, 이것을 갖다가 입론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의견과 근거를. 자, 그리고 그 다음 토론 용어를 보시면요. 반론입니다. 반론은 입론을 한 다음에 서로 상대방의 발언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단계입니다. 상대의 주장에 모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나의 주장의 논리성을 강화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입론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반론이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은 다섯 번째로 최종 발언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을 정리하고 자기 주장의 옳음을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단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토론의 거의 끝 부분에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골라서 다시 한번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단계, 이것이 바로 최종 발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발언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최종 발언까지 모두 끝내고 나면 판정이라고 하는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이 판정이라고 하는 용어는 무슨 뜻이냐면 토론이 끝난 후에 찬반 양측의 승패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누가 구분해 주냐면요. 바로 토론을 관람하였던 청중, 즉 배심원이 승과 패를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판정이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용어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 개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는 토론의 과정입니다. 자, 토론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떤 큰 단계를 나누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논제를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토론을 할 때 어떤 주제로 할 것인지 미리 정해야 그 다음 토론이 당연히 진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찬반의 대립이 분명한 논제를 잘 설정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찬반으로 의견을 나누기 애매한 문제를 논제라고 설정을 해놓으면 그 다음 토론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찬반의 대립이 분명하게 논제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논제가 설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찬성 측과 반대 측에서 각각 자신들의 주장을 이제 발언하는 단계가 필요하겠죠. 자, 주장을 제시하는 단계이고요. 첫 번째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단계를 입론이라고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논제를 설정한 다음에 입론의 순서가 이어지는데요. 양측에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입론 다음 단계를 보도록 할게요. 입론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 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토론 용어로 반론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상대방의 주장의 불합리한 면을 파악을 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반박하는 단계가 입론 다음에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반론까지 끝내고 나면요. 토론을 끝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나의 주장이 얼마나 옳은지, 상대방의 주장은 어떤 허점이 있는지를 강조하는 단계가 남았죠. 마지막으로 발언하는 단계, 최종 발언입니다. 자, 최종 발언은 상대 주장의 모순과 자기 주장의 타당함을 종합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강조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사회자가 이제 토론이 끝났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요. 마지막으로 청중이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하게 됩니다. 청중이 토론의 결과를 판정을 하면서 양쪽 어느 쪽이 승리했는지 이제 결정을 해주는 단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토론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개념을 공부할 건데요. 네 번째 개념은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내용입니다. 자, 토의와 토론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이것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한번 비교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의와 토론은요, 공통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결론을 내기 위해서 논리적인 근거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즉, 토론이랑 토의 모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공통점인데요.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차이점 볼게요. 자, 토의는요, 토론과 달리 참가자들이 협동적으로 의견을 나눕니다. 의견을 나누어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을 해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우리 마을에 쓰레기 투기가 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주제를 갖다가 나는 A라는 방법이 좋겠어. 나는 B라는 방법이 좋겠어. 그래? B도 좋다. 내가 말한 A보다는 B가 더 나은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의견을 모아서요. 의견을 갖다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모아서 가장 좋은 방안으로 종합적인 안을 마지막에 도출을 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토의예요. 그런데 토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토론은 의견이 대립하는 갈등 상황에서요. 참가자들이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입증하면서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최선의 결론을 도출한다라고 하는 점은 같지만 협동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토론은 찬성 측 반대 측이 서로 의견의 공방을 벌여서 한쪽 의견이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말하기 과정입니다. 자,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첫 번째 토론 개념 정리 잘 보셨죠? 지금부터 또 10분 정도 이어질 강의는 우리 프린트 15쪽에서 16쪽에 있는 토론 개념 정리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토론의 개념보다 좀 더 심화된 내용을 학습하겠습니다. 양질의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주제가 같이 있어야 하겠죠? 먼저 토론의 주제가 되는 논제의 종류와 논제가 갖춰야 할 요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토론을 하기 위해 준비 과정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토론 참여자의 역할과 태도, 발언 시의 유의점을 알아볼게요. 마지막으로 청중이 토론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개념 학습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한눈에 담기로 들어갈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토론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알아야 할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공부할 내용은 토론의 논제인데요. 이 논제라고 하는 것은 토론의 주제잖아요. 그래서 논제 자체가 잘못되면 토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 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올바른 논제로 토론할 수 있는 기본기를 다져보도록 할게요. 자, 토론의 논제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토론의 주제가 되는 제안이나 주장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논제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류는 바로 사실 논제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떤 논제가 있을 때 그 논제가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다루려고 할 때 이런 논제를 갖다가 사실 논제라고 합니다. 자, 우리 흔히 이제 접한 예를 보면요.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다 라고 하는 논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찬성 측은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고요. 반대 측은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사실 논제 첫 번째로 봤고요. 두 번째 논제는요. 가치 논제입니다. 자, 가치 논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제가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건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무언가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다루는 명제를 갖다가 가치 논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찬성 측은 이 논제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요. 반대 측은 이 논제가 그르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죠. 예를 보면요. 봉사활동에 제도화는 바람직하다와 같은 논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전국의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는 봉사활동을 몇 시간 이상 채우면 만점을 주고 못 채우면 감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점수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찬성 측에서는 근거를 들어서 이제 입증을 해야 될 거고요. 반대 측에서는 이런 제도화는 그르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겠죠. 이런 것을 갖다가 가치 논제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논제의 종류를 보면요. 정책 논제입니다. 이 정책 논제는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다루는 명제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학교 안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와 같은 거예요. 자, 보면요. 학교 내에 범죄가 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CCTV 설치를 해야 된다. 아니다. CCTV 설치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양측이 공방을 벌일 때요. 이것을 정책 논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책 논제는요. 앞서 있었던 사실 논제와 가치 논제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서요. 교육 토론에서는 정책 논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권장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논제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로 논제가 꼭 갖춰야 될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요.
토론 논제 설정할 때 유의점입니다. 자, 첫 번째로 논제는요, 여러분, 토론은 찬성측 반대측이 공방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논제 자체가 찬성, 반대로 나뉘어질 수 있는 성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논제는 찬반이 분명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명확한 용어로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뭐 단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게 멋있을 수가 있지만요. 자, 이렇게 이제 실용적인 대화를 할 때, 특히 토론같이 논리적인 대화를 할 때에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명확한 용어로 정의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로요, 논제는요, 구체적이면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옳은지 그른지 증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면 그것은 논제로서 실격입니다. 그래서 입증 가능한 내용으로 논제를 설정을 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요, 뭐뭐 해야 된다 또는 뭐뭐이다의 형태로 표현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안이나 주장의 형태로 논제가 제시되어 있고 그것에 찬성한다, 그것에 반대한다, 이렇게 양측이 공방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의문형이나 어떤 명사형으로 논제가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 다음 개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준비 과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을 봤고요. 이번에는 토론을 우리가 준비할 때 어떤 순서로 준비하는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제일 처음 우리 학교 수행평가로 몇 월 며칠에 이제 토론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준비할 때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은 논제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제 안에 포함된 어떤 단어가 해석이 분분할 여지가 있을 때 그 단어의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준비 과정은 논제를 분석한다. 그리고 중요한 용어를 정리한다. 자,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논제를 면밀하게 분석을 하다 보면 이 논제에 대해서 양측이 공방을 벌이다 보면 이러이러한 쟁점이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논제에서 중요한 쟁점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쟁점에서 자기네 주장이 더 타당하게 들리게끔 근거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준비 과정은요, 근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타당하게 보이게 할, 그리고 좀 더 믿을 만한 그런 근거 자료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나의 근거만 찾았다. 그러면 토론의 준비를 다 끝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토론은 상대 측과 논리적으로 의견 대립을 하고 공방을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근거를 내세울지 우리가 미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상대 측의 근거 역시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대 측은 자기들 주장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근거를 내세울 거야 라고 이제 판단이 들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박할지, 또 상대방의 반론에 어떻게 대비할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상대 측의 반론에 대해서 대비하거나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반박할지 반론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체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토론을 준비할 수가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세 번째 개념도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토론의 참여자의 역할과 태도입니다. 자, 토론의 참여자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자, 그리고 양측의 토론자, 마지막으로 청중이 있겠죠. 자, 이들은 각각 어떤 역할을 지니고 있고 어떤 태도로 토론을 이끌어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사회자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로 토론의 순서와 규칙을 사전에 알려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토론문을 읽으면서 이미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순서와 규칙을 알려준다. 그리고 토론자가 발언을 하고 나면 그 발언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제시해줘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지금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사회자가 어느 한쪽 의견을 더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공정한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자, 사회자는 양측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서 토론을 진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롭고 허용적인 분위기로 조정을 해서 양측의 의견이 근거가 풍부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이것이 사회자의 역할과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토론자인데요. 자, 토론자는요, 주장과 근거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장을 말할 때 자신의 주장이 무엇인지 남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 근거는 타당하게 제시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주장은 명확하게, 근거는 타당하게 이렇게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토론의 규칙과 순서, 절차 이런 것들을 알려주었는데 토론자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토론의 규칙과 순서를 잘 준수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데요. 양측이 서로 공방을 벌이다 보면 상대방과 의견이 대립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적인 공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나와 의견이 다른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이야기를 경청해야 되고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토론자의 역할과 태도였고요. 마지막으로 청중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중은 배심원이라고도 합니다. 토론을 지켜보고 마지막에 평가하는 사람인데요. 토론의 과정과 결과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과정과 결과를 모두 평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네 번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발언을 할 때 유의할 점입니다.
자, 우리 발언은 입론을 하고요. 또 반론을 하고 마지막에 최종 발언을 하죠. 이렇게 토론자들이 발언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입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론의 경우는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입론은 제일 처음으로 우리 편의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주변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말을 제일 처음에 서두를 꺼내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유의점이고요. 두 번째는 논제가 제기된 이유도 말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하는 것도 입론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세 번째로 주요 용어를 정의해야 됩니다. 자, 논제를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데 양측에서 하나의 용어를 놓고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된다면 토론의 내용이 산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용어 정의는 입론에서 꼭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반론을 할 때 유의점입니다. 자, 반론은요, 여러분 상대편이 주장과 근거를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했다고 치고 반박을 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유의점은 무엇이냐면 상대 측이 입론에서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만 반론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상대 측의 주장과 근거, 그 말을 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중에 주변적인 거를 말꼬리 붙잡고 늘어서게 되면 토론이 역시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상대 측의 주장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우선적으로 반박을 해야 됩니다. 자, 반박을 하는 내용은요. 대체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가 논제랑 관련이 있는가, 논제랑 관련되어서 잘 이야기를 했는가를 판단하고 혹시 잘못됐으면 반박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상대편이 제시한 자료가 적절한가, 그 자료가 믿을 만한 자료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해석이 얼마나 잘 되었는가를 보고 잘못되었으면 그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박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마지막은요. 바로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 것이지 사람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평가의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요. 죄송합니다. 자, 최종 발언할 때 유의점을 보고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최종 발언을 할 때에는요. 핵심적인 주장과 근거를 요약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마지막 발언 길게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말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 측의 모순과 상대방은 잘못됐고 우리는 타당하다. 상대방의 모순과 자기 측의 타당함을 부각시켜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을 말하는 자리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토론 과정 중에 이제 최종 발언이기 때문에 새롭게 이야기가 시작되면 안 됩니다. 끝나야 돼요. 토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루지 않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 유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토론의 평가 기준을 볼게요. 5번입니다. 평가 기준은 이제 배심원 청중이 하는 것이죠. 자, 토론을 평가할 때는요. 양측의 주장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보고 또 논거, 근거죠. 근거는 얼마나 타당한지를 또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제시한 자료가 얼마나 믿을 만하고 정확한지도 봐야 돼요. 자, 이렇게 주장과 근거,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요. 또 양측이 표현을 얼마나 잘 했는지도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또 표현과 전달의 효용성을 보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얼마나 명확하게 냈는지 최종 발언에서. 자, 결론의 명확성도 평가 근거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으로 태도가 어떠하였는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예의 바르게 잘 했는지 역시 토론의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린트 12쪽에 1단원 선택학습부터 15쪽, 16쪽까지 토론의 개념 정리까지 여러분 다 공부하셨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